영토 조항이 북한 헌법에서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 세금이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나라,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이런 데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다 빼버렸고요. 평화통일창 청년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을 담당하게 된 청년 황지은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요. 이 대중매체를 공부하다 보니까 북한 문제만큼 오해와 억측이 많은 분야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북한학 공부를 시작했고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부를 하다가 이건 정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이정철입니다. 네, 교수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떤 소식인지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북한이 헌법에서 민족과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는 소식인데요. 보자마자 우리 이제 진짜 북한에게 손절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통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통일 규정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의심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에서 무력 통일과 관련한 표현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면 저희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장점일 수가 있고, 폭력 통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진 것을 손절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죠. 오늘은 그 미묘한 온도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창 청년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교수님, 저와 같은 또래 청년들은 물론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북한에도 헌법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북한의 헌법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헌법보다 당규약이 더 높은 문서예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 지도자의 연설이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 주민들한테도 헌법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북한의 헌법은 48년도 9월 8일 날 처음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한 5번 정도 개헌을 하고 72년도에 대폭 수정을 해요. 72년도에 수정된 헌법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때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지 않고 헌법 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2년도 6차 개정을 사실상 사회주의 헌법 제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92년부터 많은 헌법 개정을 하죠. 92년 이후에 많은 개정 중에 이번 2026년도 헌법 개정이 가장 큰 폭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2026년에 새로 개정된 헌법도 그 내용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번 북한 헌법의 내용 변화를 우리가 4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번 헌법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헌법, 이렇게 바뀌었죠.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다 빼버렸고요. 무상치료, 무상의료,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정휴양제, 세금이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나라, 실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쓰고 있던 표현들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건 아마
북한 체제가 상당히 시장 경제가 도입된 것을 헌법이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국주의 침략자,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 이런 표현도 삭제를 합니다. 투쟁, 파괴 이런 폭력과 관련된 어구들을 다 삭제했죠. 김정일 헌법, 김일성 헌법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 표현에 관련된 전문도 다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상적인 보통 국가들이 갖고 있는 헌법처럼 가려고 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단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과거에는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의 통제를 받는 법적 형식을 띠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장이 과거 김일성 시대의 주석의 역할, 주석의 권한보다도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거 아니냐. 세 번째는 핵무기에 관해서 핵독점권, 그다음에 위임권 이런 것들을 규정에 넣어가지고 핵 관련한 규정을 보완한 것이 눈에 띄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개 국가, 적대적 두 개 국가냐 아니냐라는 두 국가 관련한 헌법 개정 표현을 수정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 헌법에서 통일 표현이 삭제됐다는 건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라는 걸 북한이 아예 헌법으로 못 박아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북한 내부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국가론이 언제 처음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사실은 2023년 12월 이제 당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그런 언급을 합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표현해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연설 내용에 들어있는 규정은 저희가 사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내용이었어요. 남한을 그쪽 입장에서는 남조선이죠. 철저한 타국으로 그리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다. 이런 구절이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헌법 구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남북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적대적 두 국가, 또 교전국 관계로서의 두 국가, 이 표현이 헌법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저희가 주시를 했는데 다행히 이런 표현들이 다 빠졌습니다. 당시의 논조에 비해서 우리 헌법에 들어간 내용은 사뭇 표현의 수위가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이번에 들어간 규정을 한번 보면요. 그 영토 조항이 북한 헌법에서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으로 포함한다. 이 표현 어디에도 적대적 표현이나 또는 교전국 표현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 이제 NLL 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해상 경계선 관련한 규정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남쪽의 여론을 좀 의식하고 우리가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조국 통일을 한다. 이런 헌법 구조의 규정이 빠져 있는데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이상 빠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해 왔기 때문에 평화적 남북 관계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만족스럽긴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서 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회주의의 특성은 많이 줄어들었고 정상국가로서의 특성을 강조하는 헌법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반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거나 일반적인 국가의 헌법에서는 잘 들어가 있지 않은 핵에 관련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헌법 전문에
자기들이 핵보유 국가다라고 그 구절을 지워버렸어요. 북한의 지도부가 핵을 잘 통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많은 고민과 주변국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핵 관련한 규정을 보충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요.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비상히 강화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그 이전의 헌법들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주석이나 국방위원장이나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소환하고 통제권이 있다는 구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소환권에 대한 규정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심지어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다라는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그런 규정들을 넣음으로 해서 국무위원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마 대내외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지 않았느냐. 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정부는 평화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두 국가론과 우리 정부의 평화 공존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의 새로운 헌법은 어떤 점에서는 적대적 관계나 교전국 관계라는 표현을 뺐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공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을 격화시키지 않고 서로 오해를 방지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또 호전적 관계를 만들지 않고, 그러면 북한도 지금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에서 적대적이라는 형용사를 떼고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북한이 화답을 해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는 합의를 남북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기본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보면 이 통일과 평화 공존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일 과정을 어떤 분들은 평화적 방법과 평화적이지 않은 폭력까지 포함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전자 후자를 다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폭력적 방법에 의한 통일,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통일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평화도 마찬가지죠. 평화가 통일을 지향하는 게 있고 또 통일을 거부하는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적 관계는 저절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서로 2차 대전, 1차 대전까지 겪은 사이지만 평화적 관계를 정착시키면서 지금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호적으로 봐야지 통일과 평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한테 도움이 되면서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평화로운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우리 남북도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희와 같은 청년 자문위원들에게 특별히 역할이 있을까요? MZ세대는 통일에 관심 없고 외교에 관심 없고 이런 선입견이 많은데,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학생들이나 MZ세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경험이 우리 세대처럼 풍부하지가 않죠. 통일과 관련한 경험들을 어떤 걸 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우리 역사 찾기를 해서 고구려 유적지를 가본다거나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지대를 가본다거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통일운동도 너무 서울 중심, 근데 이제는 지방정부들이 통일에 나설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각자가 찾게 하고
보통 우리 사회에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하면 청년 세대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통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오히려 힘이 빠지기도 하고 조금 속상한 마음도 있었는데 전국 팔도에 이 통일과 관련된 사업이 크게 퍼지고 거기에 각자 여러 지역의 청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없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 공식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께 평화는 네모다. 저는 평화는 비지배다. 평화는 누가 누구를 혐오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는 평등의 언어이다. 비지배적 상호성 하에서만 평화는 힘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비로소 평화가 통합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국 팔도에서 통일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그려져서 오히려 희망을 얻고 갈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